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주택 매매 시장도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지역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박유석 대전과기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용원 공인중개사협회 대전 지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준비한 영상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 거래 절벽 등 3중고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대전이 10% 가까이 떨어진 가운데 세종시는 전국 평균 하락률의 2배가 훨씬 넘는 18%가량 폭락했습니다. 계약률 1-20% 단지가 속출하면서 미분양 아파트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전 충남에서 7천 가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새해 지역 부동산 시장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여전히 높은 금리로 매매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전의 경우 분양가와 입지에 따라 분양 시장이 양극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은 2020년 최대 40%가량 폭등했기 때문에 지난해 18% 폭락했어도 여전히 거품이 많아 상승 전환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충남은 올해 외부 청약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면서 U자형 반등이 아닌 L자형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칫 부동산 거래 절벽에 따른 세수 감소로 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포인트는 금리와 심리.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 하향세가 이어지다가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심리적 저항선이 생겨야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6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이 분양 업계에서는 통상 이 미분양 물량이 5, 6만 채를 넘어서면 이 부동산 침체 국면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이재문 소장님, 최근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위기가 점점 더 가중되는 어떠한 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도 예년에 비해서 한 45만 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토막임이 났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은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 있다 보니 이제 투자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갭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금리가 이제 빠른 속도로 인상이 되고 있다라는 게 거기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더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닌가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이 위기를 이제 좀 타개하기 위해서 연일 거의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매달 한 번씩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서 어떤 경기 부양을 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나 이제 2023년 1월 접어들면서 경제수장인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서 금융권의 어떤 적극적인 어떠한 그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 리스크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부분이 있고, 이미 정부에서는 위기라는 이제 판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워딩이 위기 극복과 재도약.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국토부에서는 침체 일로에 있는 이 부동산 경기에 더 이상 이제 경착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하에 이제 국토부 장관의 워딩을 보면은 이제 주택 가격은 여전히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경착륙되는 거는 좀 막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이제 그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규제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외에는 이제 웬만한 부분에 규제는 다 완화됐지만 이것이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상당히 좀 회의적인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아.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좀 앞으로의 시그널에서 이제 좀 더 우려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재문 소장님께서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박유석 교수님께는 대전, 세종, 충남의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같은 경우도 이제 전국적인 상황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종 같은 경우는 작년 1년 동안 하락률이 이제 전국에서 이제 1위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9.43%라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하락폭이 적은 걸로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좀 급격하게 상승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 더 하락폭이 좀 큰 것을 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전국적인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래량은 늘지 않고 있고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요. 또 반면에 또 전세의 경우에도 매매 가격과 이제 비슷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이제 부동산 시장은 계속 이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우리가 비가기 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네. 이어서 서용원 지부장님께는요, 현장에서 경험하고 계신 이 지역 미분양과 매매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만 해도 저희들이 미분양보다는 분양 경쟁률이 얼마나 될 건가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난해 이제 7월 이후에 중촌동 아파트 이후에 지금 분양한 것들 단지를 보면 갑천 2블럭 트리플시티를 제외한 나머지 전 분양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발표를 한 걸 보면 경쟁률이 그래도 뭐 2.8대 1, 5.8대 1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쟁률만 그랬지 계약률이 낮았다라는 거죠. 실제로 계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거의 모든 단지에서 지금 미분양이 촉출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아까도 방송에서 나왔지만 통계치로 보면 1,853대가 3세대가 지금 대전 지역의 미분양으로 지금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이상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그 주목을 했고 언론이나 모든 대전 시민들이 주목했던 단지에서조차도 지금 미분양이 나와서 지금 수의 계약이 지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이런 시장의 분위기는 바로 이게 어떤 종착점을 좀 찍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년 올해 지금 분양하는 물량들이 있을 때는 더더욱 힘들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분양 가격이랄지 단지나 이런 데 봤을 때 양극화가 상당히 지금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대전 시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분양가에 가장 관심을 지금 두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아무리 지금 기존에 있는 부동산에서도 급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매수세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미분양의 증가는 하락세에 있는 부동산 시장의 지표일 텐데요. 서울의 경우 지난해 주택 가격이 7.2%나 하락해서 이전까지 누적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다고 합니다. 자, 수도권과 지역의 주택 가격 하락세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재문 소장님께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지난 1년 동안은 32주 동안 이제 수도권 주택 가격은 이제 하락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0.5%씩만 하락해도 한 15% 이상의 주택 가격이 이제 하락된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락되는 가운데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매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가격이 꾸준히 이제 하락하는 어떤 시장 국면을 우리가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미분양에 대한 수치가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듯이 한 5만 8천 호, 약 6만 호에 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미분양은 신고 의무제가 아니거든요. 건설사에서 임의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심화되거나 어떤 건설사의 자금 경색이 와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디폴트 나는 어떤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통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라는 건 좀 다소 현실적인 무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마 각 지역에 있는 어떠한 그 건설사들의 어떤 분양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역에서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어쨌든 전국적인 이제 미분양 추계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결국에 뭐냐면 미분양이 안 되고 우리가 아까 우리 서 지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경쟁률이 6대 1 정도 미만이면은 사실 청약에 어떤 실패했다라고 이제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청약 경쟁률이 6대 1 미만으로 갔을 때는 본계약률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본계약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유의를 하지만 이제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가격이 하락하고 계속 거래 절벽이 지속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중공업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중공업 미분양 주택은 실질적으로 건설사라든지 시행사의 자금난을 경색시킬 수 있는 치명상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하락하게 되면 2021년에 이제 분양받으신 분들은 한 2024년, 2025년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입주 당시에 분양가하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실거래가를 비교해 봤을 때 만약에 분양가보다 이하가 들어왔을 때에는 입주자들 일부는 계약을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판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 계약 포기 물량이 나오게 되면 준공업 미분양 주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유의해서 좀 지켜본다라면 내가 집을 마련하거나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타이밍을 선택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앞서 박유석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유독 세종과 대전의 집값 하락세가 눈에 띕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세 분께 공통적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박유석 교수님께 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급격하게 떨어진다, 낙폭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급격한 상승이 있었다라는 얘기의 반증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적정 가격이라는 선보다 심리적으로 원하는 심리적 저항 가격이 조금 더 높습니다. 올라갈 때는요. 네. 그러니까 적정 가격보다 높게 되니까 계속해서 오를 수가 있는데 이게 반대의 상황이 되면 적정 가격보다도 오히려 심리적 가격선은 더 내려갑니다. 6억이 적당하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내려가기를 원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높게 올라간 아파트가 그런 어떤 편차가 더 커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실제로 시장에서 가격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낙폭이 크다. 그래서 좀 대전 같은 경우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가 전국에서 거의 수익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경기나 인천 지역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떤 이런 낙폭에 의한 어떤 경제적인 충격이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어떤 시장 상황이 조금 반전될 좀 어떤 요소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유석 교수님께서는 상승한 만큼 하락하는 국면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서영원 지분장님께서는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박 교수님하고 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항상 그렇잖아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그만큼 대전 지역이나 옛날에 뭐 대대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전, 대구, 광주라고 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지역이 대전 지역이었거든요. 그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가 반증이 될 것 같고요. 또 반면에 보면은 이 큰 만큼 올라갔는데 지금 그러면 떨어진 폭을 지금 계산을 해보면 아직도 지금 매수자들 입장이나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덜 떨어졌다는 그런 심리적인 영향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보면 유지인들이 제가 항상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9년도, 2020년도에 이미 탈대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그 물건을 받아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전 시민들이었거든요. 제가 방송에서도 그래서 가장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가장 피해를 봐야 될 분들은 대전 시민들이 될 거랍니다라는 방송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유지인들이 다 빠지고 그 시장을 지금 대전 시민들이 지금 받쳐주고 있는데 유지인들이 빠져나간 그 공백이 너무 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보면 아무래도 대전 인구가 지금 줄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 인구는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분양 물량은 단기간 내에 급등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영향이 상당히 크고 심리적인 영향이 가장 컸다. 거기에 가장 지금 7월달 이후에 금리가 가장 그런 악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또 금리까지 고금리로 또 단기간 내에 막 3%, 4% 오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영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영향은 제가 봤을 때 단기 내에 어떻게 반전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올해 누구에게나 다주택자는 다주택자들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을 거고 우리 또 중개업 종사들은 중개업자랄지 관련된 업종의 모든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서울의 경우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라고 제가 예,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대전과 세종도 뭐 비슷한 수준으로 보면 될까요? 많이 반납은 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대전은 오르기 전 가격까지 그렇게 지금 하락하지는 아직은 안 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재문 소장님께 듣겠습니다. 서울도 사실 상승분을 다 반납한 건 아니고요. 네. 뭐냐면 이제 좀 근래에 조금 올라간 것들이 그렇죠. 이제 조금 반납됐다는 네. 거고 여전히 이제 서울은 이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이제 소득이 증가되지 않는 무주택자라든지 이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지는 이제 없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의 어떤 하락세는 여전히 저는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이제 경착륙이냐
이제 경착륙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위기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자, 경착륙이 됐다 그랬으면 이제 정부의 최종적인 목표는 연착륙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반등시키겠다라는 게 아니라 급하게 떨어지는 가격을 저지시키겠다라는 어떤 부분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그 규제가 지금 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자, 규제가 완화됐다 그러면 최근과 같이 이제 이렇게 큰 폭으로 그리고 다양한 이 분야에 걸쳐서 이제 규제가 완화된다 그러면 일부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바닥에 저점을 찍고 다시 또 재반등하는 거 아닐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피벗이죠. V자 반등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실 때에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에코버블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산에 가서 소리를 한번 크게 지르면 처음엔 크게 들리지만 나중에는 잔잔하게 들리다가 소리가 자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때 그 하락하는 거를 둔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 완화를 계속하게 할 때에는 뭐를 봐야 되냐면 내가 지금 규제 완화한 이 정책이 효과가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는지에 대한 어떠한 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한 6, 7개월 만에 뭐 발표한 대책이 지금 4, 5개 이상이 되고 지난 5년 동안 갔던 이 규제 완화를 다 푸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물론 이제 일부는 아직 남아 있지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과연 정부가 어떤 모니터링을 해서 이거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어떠한 이 정책을 도입했을까에 대한 어떠한 조금 이제 회의적인 시각이 있고 이러다가 이제 제일 마음 한편으로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이런 정책들이 진짜 안 먹힌다라면 진짜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한다 그랬을 땐 도대체 뭘로 이거를 잡을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저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해오는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 한편이 좀 편치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 많은 분들이 하반기에는 뭐 금리 인상, 금리가 다시 인하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제가 봐서는 아직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코버블적인 상황이 유지되면서 정책 발표에 따라서 잔파장을 일으키지만 큰 추세선으로 놓고 봤을 땐 우하향하는 추세를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최저점은 지나지 않았다라고 멀었다라고 평가해 주셨네요. 자, 하락세에 있는 부동산 경기 언제까지 계속될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 하향세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박유석 교수님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네, 뭐 저도 단기간에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지금 부동산 시장의 어떤 급격한 하락은 지금 어떻게 보면 원인으로 지목받는 건 금리거든요. 근데 금리의 상승이 멈추고 보합세를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금리가 다시 하락을 하게 된다든지 하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그게 트리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우리가 지금 하락한 거를 다시 복귀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듭니다. 같은 시간 내에. 네.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이 좀 변해서 이제는 좀 괜찮은가 보다 하더라도 이미 가격적인 측면이 떨어지긴 했지만 과거의 가격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어차피 이러다가 또 이제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불안감도 다시 생길 것이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과거처럼 그렇게 급격한 상승을 이끌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우선 합니다. 하지만 또 지금 이 시기까지 가는 것도 어려운 게 당장 금리 인상을 지금 뭐 상반기 정도까지 하고 하반기에 괜찮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 다만 또 추가적인 부분은 금리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경기 상황도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분명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제일 중요하긴 하나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 왜냐하면 지속적인 또 고금리 상황에서는 우리가 경기 침체가 좀 뻔하게 되죠. 네. 근데 다만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이제 규제 완화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네. 규제 완화가 된다라는 거는 지금의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심리가 살아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부동산 투자 아니면 주택을 좀 구입을 할까라는 심리가 조금씩 살아날 때 이미 그 환경을 조금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규제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를 좀 시켜놨으니까 내가
주택을 좀 구입을 해볼까라고 할 때 과거보다 규제 상황보다는 훨씬 더 좀 좋은 환경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이 좀 변화할 때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그 환경을 조성해줘서 조금 유리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빠른 회복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빠른 회복은 1년, 2년 정도 시기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1, 2년 내에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재문 소장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경기 하강 리스크에 대해서 정부 당국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기재부에 따르면 1.6%, 한국은행도 1.7%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의 하락 국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한 2.0% 내외로 잡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2023년에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 1.6%라는 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거죠. 이 마이너스 성장에서 자산 가격이 급등했던 자산 가격이 급락을 하는 추세로 간다 그러면 일단 심리적인 어떤 마인드 자체는 이제 얼어붙을 수밖에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동산을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세대의 어떤 소득 증가, 그다음에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지극히 희망적이어야 되고 주택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졌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매입에 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게 제일 이제 조금 슬픈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산들이 지금 많습니다.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도권에 이제 벌어져 있던 깡통 전세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전세 사기의 문제가 다가구라든지 빌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벌어졌고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제시가 지금 안 돼 있는 어떤 상황에서 허구에서 이제 보증 서준 어떤 금액이 조 단위로 갈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이 시장은 좀 불안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2021년, 2022년 또 2019년 후반부부터 코로나 이후로 풀린 유동성을 누가 받아줬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영끌 세대들이 이제 받아준 겁니다. 그 영끌 세대들이 급격하게 오른 금리 인상에 따르는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자산 처분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 부분이 지금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결국에 뭐냐면 이 가계에서 받아야 되는 원리금 상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고통을 주게 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과거 정부 때 이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때 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주택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집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집이 공급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중장기적인 시그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주택 공급을 세우게 되면 5, 6년 후에 주택이 공급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과거에 이제 이 공급 계획을 세워서 인허가를 하고 아니면 이런 정비 사업을 통해서 하던 주택들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된다라면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누가 붙어줘야 되냐면 투기적 가수요자들이 붙어줘야 되는데 투기적 가수요자들이 붙어주지 않고 실수요자들이 붙어주게 되면은 주택 소진에 한계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주택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에 우리가 과거를 대자뷰해 본다라면 2008년 금융위기 때 만들어진 어떠한 이제 규제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두 번의 정부를 거치면서 규제 완화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2014년 12월 31일 날 재건축 3법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무장해제를 시키고 신규 택지도 공급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반등했던 우리가 타이밍을 본다라면 2016년 11월 3일 박근혜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조정 대상 지역 도입을 하면서 주택 가격이 쭉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2007년부터 말씀드렸다면 중간에 등락은 있었겠지만 2016년을 기점으로 놓고 본다. 아니면 2014년을 바닥으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도 7, 8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주택 가격이 반등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아무리 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최소한 4, 5년 이상은 주택 가격이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무엇으로 현재 시장에 실질적으로 입주되고 있는 이 주택들의 양이
계속 시장을 억누르게 되는 요인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비관적인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한데요. 자, 그럼 짧게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서용원 지부장님 의견 듣고 다음 질문으로 가볼까요? 저는 뭐 답변을 하기 전에 우리 교수님들이 예언하신 것들이 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참 안타까운 게 그냥 틀릴 확률이 과연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두 분이 말씀하신 답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이 반응이 두 가지로 크게 다 갈립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2018년도에 4억에 분양받았던 아파트가 한때 호가가 2021년도에 호가가 11억까지도 호가를 했습니다. 오늘 모 단지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면 그 아파트가 다시 7억으로 지금 가격이 하락했거든요. 그러면 11억에서 7억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36%가 하락을 했죠. 근데 임대인들 입장이나 아니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보면 36%가 하락을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무주택자들이라든지 주택을 매수하려고 희망을 했던 사람들, 대기 수요자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4억 했던 아파트가 7억으로 지금 올라 있으면 3억이 올랐는데 그러면 75%가 올랐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래 무주택자들이나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75%가 저가 대비 70% 올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도자와 매수자와의 그 의견 차이가 너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7억에 나온다 하더라도 매수세가 없다라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거래량이 없다라는 게. 그래서 이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면서 했을 때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로 반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다는 생각하고요. 가장 지금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지금 이제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4억을 대출받은 사람들이 2.8% 정도로 연을 했을 때 월 93만 원 정도 이자를 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자가 6.7% 적용이 됐을 때 얼마가 나가냐면 13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DSR까지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연봉이 뭐 4, 5천만 원 정도 받는 이런 그 대부분의 이런 셀러리맨들이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월 130만 원, 150만 원을 부담하고 나면 그만큼 쓸 돈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버틸 수 있는 게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안타깝게도 올 6월 이후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반면에 지금 다주택자들이랑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위기가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또 어떤 매수에 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 준비는 지금 돼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용원 지부장님께 이어서 주택 매매 시장에 대해서 질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전과 세종은 주택 하락세에서도 1, 2등을 다툴 뿐만 아니라 입주 물량에 있어서도 하위에서 1, 2등을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올해 대전과 세종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렇게 작아진 이유는 뭘까요? 이제 그 전에 벌써 3년 전에 공급량이 그만큼 없었다라는 얘기죠. 공급량이 좀 있었으면 했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에 약 3천 세대 정도가 좀 넘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대전에서 연 필요한 물량이 약 7천 세대로 기준을 했을 때 약 3천 세대라면 약 4천 세대 정도가 부족한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게 부족하겠느냐고 봤을 때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3법뿐만 아니라 지금 부동산 전세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지금 오히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유동이 없을 거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세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약 한 1,000세대 정도면 돼도 세종이 어떤 공급량이 좀 유일하게 돌아가겠는데 세종 역시도 지금 전세 물량이나 지금 나온 물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대전에 이제 둔산동 지역 같은 일부 기관에서 지금 들어오는 물량들이 올해 한 1,500명 정도가 유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둔산동 이쪽에는 아마 매매 물량이라든지 전세 물량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존에 입주할 때는 어떤 재건축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 또 누군가가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매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존에 이제 신규 아파트로 입주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택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주택을 또 누군가가 와서 또 매수세가 또 채워줘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전에는 올해 전세가 물량이 좀 부족하다고 하지만 저희 현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부족함이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박유석 교수님, 이 부동산 경기 하락이 근본적인 원인이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에 있는 만큼 이 수요와 공급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올해 지역 주택 매매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주택이고 지금까지 뭐 계속 말씀 나눴지만 매매 시장은 뭐 여전히 빙하기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가장 큰 거는 아까 우리 말씀 다 나눴던 것처럼 구매 심리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매 심리가 회복이 되고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어떤 상승의 형태로 좀 나타나야 되는데 올해도 구매 심리를 회복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더 길게 뭐 말씀을 좀 드릴 거 없이 올해도 빙하기는 계속 될 것 같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재문 소장님, 전세 시장 불안 정도 쟁점입니다. 이 향후 2년 동안 주택 가격이 10에서 20% 정도 하락할 경우 올해 하반기 만기가 누려오는 전세 계약 8건 중 1건이 깡통 전세가 될 수 있다라는 연구 보고서도 있습니다. 자, 역전세난이 부동산 시장 안정이 중요한 변수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전세가가 이제 매매가를 견인한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시장에서 이제 많이 하십니다. 뭐냐면 그 기폭제가 된 게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결국에 뭐냐면 전세 자금 대출이 한 뭐 200조 가까이 증가하면서 이제 그 상당 부분들이 이제 전세 시장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갭 투자자들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이제 이게 더 가속화가 된 거죠. 근데 갭 투자의 본질은 뭐냐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세 끼고 집을 사는데 2021년, 2020년에 상당히 주택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거에 비율로 따져서 갭 투자들이 70에서 80% 이제 전세를 줬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0억짜리 집을 7억에서 6억에 전세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전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내가 그만큼 돈이 없으니 이거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줬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에 준 겁니다. 근데 이제 대전을 비롯해서 이제 전국적인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한 20에서 30% 주택 가격이 빠져준다라면 결국에 뭐냐면 갭 투자자들은 자본금이 다 우리 에쿼티 자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에쿼티 자금이 다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 세입자한테 돈을 내줘야 되는 어떤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갭 투자자들은 돈이 이렇게 보유한 자금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이분들이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라면 역전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역전세가 생기게 되고 이것이 이제 일파만파로 퍼지게 된다라면 올 화두는 역전세가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이 역전세의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어떤 현상이 생기는 지역도 생길 수 있다. 우리가 과거에 경제 위기를 겪을 때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한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겪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나오던 얘기들이 뭐 렌트 푸어, 뭐 하우스 푸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왔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할 것인가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 이것이 결국에 주택 가격을 더 추가로 하락시킬 것이냐 아니면 주택 가격이 보합으로 횡보할 수 있는 거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깡통 전세, 전세 사기와 관련된 문제들은 빌라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세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조직적인 어떤 유입이 있었다라면 갭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여지는 사안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때 이 문제들에 대한 대비도 이제 우리가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서영훈 지부장님, 전세 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방법 무엇일까요? 지금 현장에서 대전 현장에 실제로 나타나는 거 보면요, 아파트에서 역전세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세 금액이 지금 하락한 것만큼 그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지 못해서 임대인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임차인들이 전세금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 이자를 오히려 임대인들이 대납을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현장에서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실질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지금 전세금을 하려면 지금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도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에 지금은 가입하는 게 가장 그래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나홀로 빌라, 나홀로 주택 같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역전세랑 깡통 전세의 위험성이 충분히 지금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세보다는 요즘에 특히 전세금 대출을 받아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월세로 가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전세금 대출 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월세나 전세금 대출로 받아 가는 거나 지금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세보다는 월세를 좀 전환하는 게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세보증금에 가입하는 게 낫고 그다음에는 가장 그 지역에 있는 그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거는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그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그 가격이 전세로 지금 가는 가격하고 나중에 이 물건이 혹여나 잘못돼서 경매로 진행됐을 때 경매 낙찰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걸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동산이 그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아마 그 자문을 좀 최대한 받고 협조를 요청하는 게 그나마 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세입자와 수요자를 위해서 아주 실용적인 방법에 대해서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하락 국면에서 이제 원희룡 장관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지만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하는 완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사실상 모두 다 해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자, 이번 규제 완화 정책이 부동산 경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시는지 이재문 소장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발표된 1월 3일, 4일 날 발표된 이 규제 완화 정책은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둔촌 주공 살리기 규제 완화였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그거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둔촌주공이 본계약에서 많은 미분양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건설업체들의 리파이낸싱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것이 다시 채권 시장에 일파만파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 조치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정부는 이 부동산 정책을 얘기할 때 뭔가 원칙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일개 지역이나 일개 시장을 살려주기 위한 정책으로 운영을 한다 그랬을 때는 정책이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견해를 좀 받아들여서 좀 정책을 좀 촘촘히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이 규제의 영향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파장인데 그 파장이 약간 좀 큰 파장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저지하는 수단은 일순간 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우아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정책은 아니고 또 상당 부분은 국회에 협치를 해야 돼서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정책을 발표할 때 소급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그 소급적 적용이 상당히 지금 많이 정책 발표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하나의 나쁜 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팔고 뭐를 거래를 해서 나중에 다 소급적으로 적용해 준다 그러면 국민은 또 거기에 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정책에 대한 그 원칙과 그 정책이 유지돼야 되는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좀 더 시장을 모니터링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필요하고 이 경제 위기 국면을 어떻게 해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주십사 하는 좀 부탁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문 소장님께서는 부동산 하락 국면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박유석 교수님, 한편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저해하고요. 네. 오히려 투기를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요, 과거는 상승기였습니다. 상승을 할 때 이제 규제 정책을 많이 냈죠. 근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이 좀 생겨야지 맞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부동산 상승기에는 규제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고 지금도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좀 부양 정책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또 시장에 주는 영향이 좀 미미합니다. 물론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지금 현재 하락기에서의 크게 회자되는 금리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정책적인 부분으로 시장을 어떤 다이나믹하게 변동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예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된 문제가 해소가 되고 이제 시장이 다시 어떤 반등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또 너무나 많은 규제 완화라든지 뭐 지금 건축에 대한 부분에서 뭐 고층에 대한 부분 그런 걸 또 다 해소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엔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살짝 느낌은 정부에서 정책을 내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경착륙이 우려되니까 연착륙을
정책을 위해서 조금 급하게 내놓는 경우도 좀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고심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급한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네요. 서영원 지부장님, 네. 정책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앞서 네, 언급하신 바 있었는데 네. 혹시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지 아니면 이번에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예. 저는 뭐 이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그 규제 완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환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번에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 이제 풀 거는 다 풀었고 그다음에 취득세, 양도세, 청약이라든지 가점제도랄지 모든 건 다 풀었고 다 남아 있는 건 이제 DSR 지금 하나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이제 이재문 소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한 방에 다 푸는 거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정부에서 기대하는 만큼 효과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의문을 좀 가지고 있고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DSR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 풀어가지고 과연 지금 이 고금리 시대에서 과연 매수세대에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아쉬운 점이 있다 보면 이번에 이런 다주택자들을 어떻게 보면 또 양산할 수도 있고 또 부동산 가격이 그러면 또 문재인 정부처럼 또 급등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방전이 과연 있느냐라는 거죠. 또 하락 시장에 또 접어들었을 때 과연 지금 이미 풀 거 다 풀었는데 하락했을 때 또 어떤 또 여기서 또 처방할 게 또 뭐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나 일방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다 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점을 좀 저희들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나 또 아쉬운 점은 또 뭐냐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정책적인 이런 지금 했는데 반면에 무주택자들이나 실소유자들에게 대해서는 어느 혜택이 있느냐는 얘기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했을 때 제가 아쉬운 부분은 하락했을 때 무주택자들이나 실소유자들이 주택을 좀 마련할 수 있게끔 전세금 대출보다는 오히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주택을 사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적인 또 금융적인 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가격이 올랐을 때 전세난이랄지 이런 게 피해갈 수도 있고 무주택자들이나 서민들도 뭔가 주거에 대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있는데 지금 이 정책이 모든 게 말하는 거 보면은 무주택자들이나 일반 이런 서민들에게는 DSR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아무런 혜택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 혜택은 고스란히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현장에 봤을 때는 좀 아쉽다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는 과연 이 지금 부동산 거래의 어떤 이 절벽을 해소하기는 좀 역부족이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서영훈 지부장님께서 이미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현 부동산 상황이 실수요자 또는 무주택자에게는 주택을 구매하는 시점이 될 수 있을까요? 실수요자가 집을 산다면 언제 구매를 결정해야 될지 어려운 질문이지만 시청자분들께서는 가장 관심이 많은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재문 소장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욕을 좀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에 나와가지고 거의 집을 웬만하면 사시지 마시죠 이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 오늘도 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면 잠시 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산 시장의 어떤 전형적인 그 경제학자들의 이론 중에 이제 그 민스키 모멘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손절매 포인트인데요. 결국에 뭐냐면 이제 우리 시장의 이제 흐름이 앞으로 만들어지는 시장의 상황이라면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우리가 1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는 이제 이런 정책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이제는 바닥 인식이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그 시간을 또 우리가 이제 겪어야지 이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무주택자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내가 급격하게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단지 미래의 주택 가격이 올라갈 거다. 뭐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언제 집을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1억이라도 싸게 살 수 있다라면 나는 1억을 그만큼 벌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이제 선택을 하셔서 주택을 좀 매입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주택 가격이 반등하는 어떠한 이런 희망적인 포인트보다는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에 저는 더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올해는 적어도 주택을 구입할 타이밍은 아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전세 가격에 의해서 이제 월세 전세화도 진행되겠지만 가격은 월세는 지금 조금 우상향하는 부분은 보였지만 결국에 이제 월세도 이제 우하향할 것이라고 놓고 본다라면 그런 거를 한 번 더 활용하셔서 조금 계시는 것이 오히려 두 발 뻗고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레버리징도 투자거든요. 지금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가 부채를 늘려서 과감하게 자산 투자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수요자를 가장 많이 접하시는 서용원 지부장님의 조언 듣겠습니다. 저는 이재문 소장님 말씀이 제발 좀 틀렸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매수 시점이 지금까지 현장에서 어떤 경험을 봤을 때는 첫째는 지금의 어떤 금리가 어떤 고점을 좀 찍고 한 1% 정도 하락세로 좀 반전한 시점, 그 시점에 거래량이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시점, 이 시점이 아마 부동산 가격이 아마 저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분들께서는 항상 위기가 또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예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 자금들, 유동 자금이 전부 다 지금 은행으로 지금 다 지금 예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들이 언젠가는 시장의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바로 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자금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부동산 가격이 또 정상화 이상으로 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분이나 주택을 꼭 수요자들 이런 분들께서는 항상 위기가 기회라고 이 기회를 꼭 잡았으면 저는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봤을 때 지금 급매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물건들이 어떤 그 광고나 이런 걸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가격을 그 광고를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 하락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안 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면 급매물이 간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물건 정도라 보면 실매수자들은 그런 때 기회를 잡아서 매수로 한번 방향을 한번 틀어보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싶고요.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점이 온다고 봤을 때는 매수의 강함에 뛰어드는 것도 저는 한의 어떤 내 집 마련을 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유석 교수님 마무리 말씀을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 집이라는 게 주거이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자연이나 이런 것부터 피하는 좀 쉘터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의 주거는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주거에 대한 부분보다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아파트를 구매를 하고 여기서 이익을 찾아서 딴 데로 이동하고 계속 이동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주거에 대한 부분에 무게를 좀 준다고 한다면 지금 시기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주택을 구입했을 때 그 어떤 이자라든지 어떤 지출을 감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과거에도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 6%, 8%인 적 많이 있었거든요. 그 이상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자가 지금 이 정도이구나. 내가 이걸 감내하고 주택을 구매할 수 있구나. 내가 여기서 계속 살면 되구나. 오랫동안 살았더니 주택 가격은 올랐구나. 이런 식의 접근이 한다고 친다면 주택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내가 이걸 사서 당장 오르는 추세를 봐야 하고 가장 바닥일 때 사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뒷부분이 주 목적보다 주된 목적이 아닌 부수적인 목적이 강조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머리가 아프고 힘든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부동산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도 반대로 지나치게 하락해도 부작용이 따르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정책 당국의 면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